정확히 1분 20초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제 통장에 있던 8,200만 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체 완료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4년간 교단에 서며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서류 하나도 규정대로 처리하던 제가 고작 몇 통의 전화와 하나의 링크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살아가려던 노후 계획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정재훈입니다. 올해 66세이고 중학교 역사 교사로 34년간 근무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삶의 기본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게 사기라는 단어는 뉴스에서나 나오는 저와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윤경자는 4년 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제 곁에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난 뒤 저는 홀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외아들 정우는 결혼 후 부산에서 가정을 꾸렸고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로 생활하며 통장에 남은 8천만 원 남짓한 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이었고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아내 곁으로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손녀 수아가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아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유품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 30주년을 기념해 함께 맞춘 순금 팔찌 한 쌍이 눈에 밝혔습니다. 아내의 팔찌는 이미 관 속에 넣어 보냈고 제 팔찌만 서랍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팔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팔아서 손녀에게 입학 선물을 해주면 좋겠다고. 아내도 그걸 원했을 거라고. 며칠 뒤 저는 동네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팔찌를 살펴보더니 420만 원을 부르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팔까 하다가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며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이발소에 들렀는데 이발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은 당근마켓에서 금을 팔면 더 받을 수 있대요. 직거래로 하면 중간 수수료도 없고 금은방보다 훨씬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근마켓이라는 앱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는 건 들어봤지만 직접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발사의 말을 듣고 나니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으로 당근마켓 앱을 설치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팔찌 사진을 찍어 올리고 설명 글을 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따라하다 보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순금 팔찌 실착 거의 없음, 직거래 희망. 가격은 48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글을 올린 지 이틀 정도 지났을 때 한 분에게서 채팅이 왔습니다. 선생님, 팔찌 구매하고 싶습니다. 정중한 말투였고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과 거래하는 게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4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나머지는 만날 때 드릴 거?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만나기도 전에 돈을 보내겠다니 이렇게 좋은 분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잠시 후 제 통장으로 정말 4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자명은 박진수였습니다. 그런데 채팅 상대방의 이름은 최영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대방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카가 대신 보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조카 계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입금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것이 3자 사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금융사기 연루 의심으로 지급 정지 예정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금융사기라니 저는 평생 한 번도 그런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교사로 살아온 인생에서 조사니 연루니 하는 단어는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융자산보호센터입니다. 정재훈 선생님이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상대방은 제가 최근에 한 거래 내역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당근마켓에서 거래하셨죠? 그 계좌로 범죄 자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범죄 자금이라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냥 팔찌를 팔려고 했을 뿐인데요. 상대방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받으신 400만 원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 돈을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계좌도 연루되어 조사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상태로 두면 선생님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공범이라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계좌에 있는 돈을 임시 보호 계좌로 옮기시면 저희가 그 돈이 합법적인 자금임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도와준다니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잠시 후 제 카카오톡으로 링크가 하나 왔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금융안전관리 앱을 설치하세요. 그 앱을 통해 안전하게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그럴듯한 앱이 나타났고 금융위원회 로고도 보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교사였지만 스마트폰 세상에서는 완전히 초보였습니다. 이런 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화면에 제 통장 잔액이 떴습니다. 8,200만 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그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전액을 보호 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일부만 옮기면 나머지 금액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부를 옮긴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결정하지 않으시면 내일부터 계좌가 완전히 정지됩니다. 그러면 연금도 못 받으시고 카드도 사용 못 하십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겁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국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로 인증번호가 왔고 저는 그것도 입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며칠 후면 돈이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3일 안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금융 거래는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금융자산보호센터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번호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고객님,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금융자산보호센터 같은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체하신 돈을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니, 저는 뉴스에서만 보던 그 사기를 당한 겁니까? 직원은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대포 통장으로 이체된 돈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사기 조직은 이미 돈을 빼돌렸을 겁니다. 신고는 접수해 드리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200만 원, 제 평생이 담긴 그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바보 같았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질책보다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이제 포기하세요. 대신 앞으로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34년간 교단에 서며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저는 이런 단순한 사기에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고 도서관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사서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시니어 독서 도우미로 활동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어르신들이 책 읽는 걸 도와주시고 가끔 독서 모임도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돈은 거의 받지 못하지만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도서관에 나갑니다.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처럼 당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중고거래는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자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계좌 문제를 전화로 해결해 준다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은행도 경찰도 금융위원회도 절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링크를 보내거나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 그건 무조건 사기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중 몇 분은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며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고 사기꾼들은 우리의 선의와 두려움을 이용한 거예요. 손녀 수아는 지난달 생일을 맞았습니다.
저는 큰 선물은 못 해줬지만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 한 장을 선물했습니다. 수아는 그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의 팔찌를 팔아 선물하려던 제 마음은 이루지 못했지만 손녀의 웃음만큼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8,2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결국 미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돈에 집착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제가 겪은 이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선의로 살아온 사람들이, 저처럼 세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도서관에 나갑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조심해야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잃은 돈이 아깝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경험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당신 혼자서도 잘 살아요.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요. 저는 그 말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노후 자금은 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누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중고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 계좌를 옮기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말라고 알려주세요.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말라고 앱을 설치하기 전에 꼭 자녀에게 물어보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66세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고 규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선의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무지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무기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 경계하고 서로 알려주고 서로 지켜준다면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가족에게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부디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부디 조심하세요. 부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